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사실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네. 어제 실수로 또 댓글을 본 게 있습니다. 네. 본 게 있는데 네. 어떤 분께서 왜 저 박종훈 팀장은 네. 자기 소개할 때 왜 팀장이라 그러냐? 아, 팀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는 팀장이 네. 아닌데 네. 왜 본인을 박종훈 팀장이라 그러냐? 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네.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박종훈입니다.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약간 불편하셨던 것 같아.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팀장입니다. 이주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종훈입니다. 조금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댓글에 그런 게 하나 보여가지고 아, 네. 그 댓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셨던 것 같다. 저는 예. 댓글을 잘 못 봅니다.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잘 못 봅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글로벌 라이브 뉴스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사실 먼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어제 시장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마 크게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87%로 채권 가격이 상승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네. 유가 같은 경우에 또 WTI 기준으로 74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사실 홍해에서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더 큰 변동성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투자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인플레이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방향성은 정해지겠지만 지금의 어떤 기울기나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내년 3월 모르겠다. 그렇게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원유 수출 급증에 따라서 원유를 수출을 좀 많이 늘렸어요.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합의에 등 돌릴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원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홍해 이슈와 이러한 원유 수출 급증 또는 뭐 수요 둔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상쇄가 되면서 더 큰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좀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많은 좀 트러블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춤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블랙락과 나스닥 그리고 SEC가 현물 ETF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을 찍은 하나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과 EPS가 상회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또 강한 가이던스, 메모리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로 프리마켓에서 약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HBM 고용량 이제 뭐죠? 하이밴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 네. 그런 이제 메모리 시장 HBM 칩에 관련돼서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부분을 이제 가이던스로 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좀 5%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서 와 벌써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채권 시장이 최근에 이제 랠리가 이루어지면서 네. 월가는 이미 2024년 말 목표치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잠깐만. 아직 2024년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미 벌써 월가에서 측정하는 목표치.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뭐 나는 한 30% 또는 50% 정도 또는 한 2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있겠지만 월가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연간 이제 목표
목표치를 뭐 4%, 5%이 정도 볼 수 있는 그 월가 IB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여러 이제 전략으로 통해 가지고 목표치 선정을 하는데 이미 채권 시장이 랠리를 들어서게 됐고 채권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렸던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랠리 자체가 이미 벌써 목표치를 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지금까지 그게 뜨거웠나가 이걸 좀 반증하는 이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보게 되면 토요타가 정확하게는 한 112만 대라고 해요. 100만 대 좀 넘는 그런 자동차를 리콜 하겠다라고 한 후에 주가가 4%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토요타 자회사죠. 다이하츠가 에어백 테스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100만 대가 넘는 그러한 자동차를 좀 리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지난 4월에는 다이하츠가 8만 8천 대의 소형차에 대해서 약간의 충돌 테스트에서 약간 조작을 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에어백에 있어서 약간의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테스트 결과로 리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합병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측의 인터뷰를 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양측에서 인터뷰는 거부를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OTT들이 합병하기를 결정했던 것과 같은 이유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두 회사는 라이벌이잖아요. 네. 예, 라이벌 관계에서 이제 합병이 되면 지금 라이벌이라고 보기에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다 라이벌하니까요. 그렇죠. 넷플릭스의 아이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OTT 시장에서 또 어떠한 변화를 줄지도 우리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이 정말 한 2시 반이 좀 지나고 나서 크게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뭐 1.4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1.5% 하락을 했는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3%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큰 변동성을 준 이후로 또 가장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하루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뉴스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이렇게 폭락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맵을 보시게 되면 제가 웬만한 맵을 안 갖고 오는데 구글 알파벳 외에는 CBS 외에는 전부 새빨갛게 그냥 어제 이러한 날이었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가 3% 빠졌고요. 뭐 일라이릴리, 존슨존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또 에너지 섹터도 괜찮았는데 엑손모빌이 또 1.67% 또 하락을 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가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러한 흐름이 좀 보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극도의 탐욕 구간인가라는 제가 제목을 좀 썼어요. 어제의 그 하락이 보여지기 전에는 익스트림 그리드였다가 어제 이제 하락이 좀 보여지면서 다시 그리드로 조금 빠지는 모습에 제가 이제 CNN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여전히 탐욕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드라고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거의 다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극도의 탐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강한 3월 금리 인하론 자체가 또 시장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심리 상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3월달 약 71% 정도 되는 선물 시장의 참여자들이 내년 3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에 지금 시장이 많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어찌 보면 너무 일찍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어제의 시장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좀 봤을 때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또 익스트림 그리드, 극도의 탐욕 구간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125일선 이 주황색을 보고 나서 우리가 모멘텀을
단순하게 결정 지을만 하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않지만 지금의 어떤 상승세의 구간을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지금은 약간의 극도의 탐욕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전 최고점을 봤을 때는 약간의 저항이 좀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어제는 급격하게 매도세가 좀 급증했던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풋콜 레시오를 좀 보게 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콜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콜의 비중이 그만큼 지금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봤던 부분에서 약간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또는 수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시장에 대한 심리 또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왜 그랬나라고 봤을 때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빠른 랠리를 보여준 S&P 500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지었는데 지난 36거래일 동안 16%가 상승했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짧은 거래일 동안에 지수가 16% 상승했던 것은 지난 30년 동안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선에 있는 부분이 이제 16% 정도가 되는 이 선인데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어떤 변동성을 봤을 때 정말 뭐 역사적인 그러한 하나의 큰 기울기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극도로 올라온 게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과열된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도 36 거래일 동안에 24%가 또 증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뭐 기울기라는 표현이 좀 웃길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올라왔던 그러한 어떤 과거 통계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어마어마한 랠리가 정말 역사적인 랠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자, 이런 부분은 또 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건 SBB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온 어떤 심리 지수.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낮은 심리 지수긴 하지만 이 기울기 자체가 급격하게 빨리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2022년 SBB 사태 이후로 뭐 거침없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2023년 이제 디셈버 그냥 12월이죠. 12월자에 과거의 어떤 심리 지수와 비교했을 때 이거 덜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우려 얼만큼 또 이 고금리가 연장될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유가 여러 이제 수요의 둔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리가 좀 과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SBB 사태보다는 네. 올라왔던 그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랐던 거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큰 변동성을 줬던 그런 시장이 또 이것을 봤을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늘어난 주식 보유 그리고 줄어든 현금 자 이렇게 썼는데 과거에 현금의 비중이 정말 많았습니다. 2022년 9월달 했을 때 안 쓰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포지션을 전혀 정하지 않는 제가 그러한 자료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쫙 올라와서 밑에 만약에 위치하게 되면 현금 보유량이 높은 것이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식 보유량이 높은 것인데 이제 현금 보유량에서 이제 주식 보유량을 딱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물론 빅테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보여줬지만 제가 이 표를 좀 보게 되면서 또 찰리 먼거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같이 복붙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적 복리의 마법이죠. 장기적 복리의 마법인데 일단 찰리 먼거 선생님이 위에다 썼던 글을 한번 제가 읽게 되면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복리를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자, 이 빨간색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전입니다. 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을 때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떠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연평균 3.7% 정도 되는 수익을 얻고 나왔다라는 네. 거죠. 몇 년 동안이죠? 자, 이게 뭐 보게 되면은 2013년 12월 10년 동안. 예, 10년 2013년 12월인데 쭉 올라가게 돼서 2019년 말 때쯤
만약에 내가 팔게 됐으면 연평균 3.7%. 음. 자, 하지만 내가 그냥 쭉 들고 가겠다. 난 적립식으로 난 미국 주식을 계속 담아가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왔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왔다면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 12.2%라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왔을 거라는 거죠. 물론 시장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다 지나와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과거의 S&P 500의 흐름이나 여러 뭐 전쟁도 많았고, 그죠?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복리의 마법을 놓치는 것은 좀 어리석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늘 권유하셨던 찰리 먼거 선생님의 어떤 글을 제가 여기다 위에 쓰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의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그러한 투자의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것도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예. 나의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그러고 싶다고요, 그냥. 아, 맥이 끊겼다고요. 문득 맥이 끊겼다고요. 예. 이조 기자님 그러고 싶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일단 그냥 흥미로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차트 하나, 이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흥미로운 거는 화면 함께 보시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파멸의 계산기, 파멸의 계산기. 죽음을 알려주는 AI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오픈 AI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나온 거고, 라이프 투 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일단 그 캘리포니아와 그리고 두 군데 대학이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협업을 해본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는 시점을 계산해주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이 사람은 언제 죽는지 그 시점을 계산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진짜 무섭죠. 무섭다. 알고 싶지가 않은데요, 사실. 예.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 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덴마크에 있는 인물들 600만 명의 온갖 정보를 다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였잖아요. 그러면 2016년부터 2016년을 기점으로 향후 4년간 생존율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 그 600만 명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사망을 했고 누가 살아있었는지, 그리고 2016년을 기점으로 이 라이브 투백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를 예측을 해보라고 백데이터를 돌렸을 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예. 78%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야, 참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를 봤는데 네. 사주가 안 좋아. 네. 근데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꾸며가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거야. 근데 이 계산기도 안 좋아. 그러면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지라는 생각이 예.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생명보험사 같은 그런 쪽에서는 예. 사실 이 내가 지금 받는 이 고객이 언제까지 살지 아니면 언제 사망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네. 생명보험사 입장에선 그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지금 사용은 못해요, 절대로. 예. 윤리적으로도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얼만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실험적으로 한 프로젝트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 그 우리가 GPT-4 4.5까지 사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돈 내고 4.5까지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이 인공지능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내 삶에 다가오게 될까에 대한 그렇죠. 되게 막연한 되게 깜깜해요. 맞아요. 깜깜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각종 업계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가 딱 갔을 때 이주호 씨, 그 이주호님이 살고 계시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예. 직업이라든지 물론 이거 갖고 원래도 지금도 통계를 내긴 해요. 근데 그 통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거, 그리고 예. 술을 얼만큼 마시고 있는 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 보니까 당신은 가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우울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네. 사실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씁쓸합니까? 예, 저는 보험을 못 들 것 같습니다. 미래. 그래서 몸을 너무 막 써서 박종훈 씨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밌어서 예. 한번 들고 와봤고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올해 증시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작년에 빠진 거에 비하면은 뭐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네. 그럼 올해 왜 때문에 올랐을까? 일단 기업 실적 때문에 오른 것도 있을 것이고 밸류에이션 때문에 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럼 몇 퍼센트가 실적 때문에 올랐고 몇 퍼센트가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랐는지를 지난 몇 년간을 한번 추적을 해본 겁니다. 예. S&P 500 지수인데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 2020년은 팬데믹 당시였었는데 그때 뭐 한참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장 마감은 연말은 18%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초록색은 마이너스인 거 보이시죠? 초록색이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그 해는 분명 기업 실적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막대한 재정이 풀렸었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다 보니까 게다가 저금리여서 밸류에이션 때문에 시장이 다 오른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이 되면은 사실 그게 좀 정반대가 되는데 2021년에는 실제로 기업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게 되는 해가 돼요. 그때 지금 네. 녹색이 이제 실적이죠. 녹색이 실적. 예. 그다음 하늘색이 밸류에이션이고. 밸류에이션. 예. 그래서 2021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OTT고 뭐 그때 뭐 핸드폰이고 TV고 가전이고 PC고 가릴 것 없이 다 샀었잖아요. 예. 그때 엄청난 소비와 함께 기업 실적은 실제로 크게 증가를 했었고 2021년은 실제 기업 실적 덕분에 주가가 29%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22년이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부터 금리 인상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실적은 좋아지긴 했는데 기업 실적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었죠.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깎여 들어가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어떠냐를 보면은 실적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도 좋아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건 일단 팬데믹에서부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요. 예. 거기다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금리 인상이 몇 차례 있긴 있었지만 예. 결국은 금리가 동결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지는 조만간 금리는 인하될 것 같은데 라는 시장의 인식이 커졌었잖아요. 결국 이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준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제 25% 정도가 예.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숙제가 남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기업 실적도 뭐 금리 여파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래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달러의 가치도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홍춘호 박사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은 사실 늘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지 인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뭐 더 커질진 더 높아질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높아졌던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갑자기 훅 꺼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거죠. 예. 그럼 사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의 변수는 사실 기업 실적이 될 것 같긴 해요. 밸류에이션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에서는요. 예. 그럼 기업 실적은 경기와 연동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년에 시장을 보면서 정말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에서 정말 아름답게 금리 동결 시점까지 다 끝나게 되면 네. 경기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그렇게 힘든 날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제 경기가 꺾이게 되면 그때는 기업 실적도 실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기대할 수 있는 상승 범위는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저는 좀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정해놓고 네. 내년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표를 보고 약간 이거 정말 미국이 너무 강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올해에 뭐 7월까지 쭉 이어졌던 여러 이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기업 실적이 늘어났잖아요. 네. 2022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이게 금리의 여파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시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내년이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만약에 여기에 더 들어가게 된다면 네. 물론 이번 올해와 같은 빅테크의 그런 가파른 성장, 가파른 어떤 주가 상승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평탄하게 말 그대로 뭐 골디락스처럼 네. 평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의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내년에 기업 실적은 더 좋아질까 낮아질까. 사실 내년에 기업 실적이 특별히 경기가 막 갑자기 추락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이 훅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자체가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을 크게 무너뜨릴 만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면 여기서 갑자기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갑자기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때문에 갑자기 뭐 시장이 무너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지금 단계에서는요. 높아 보이지는 않는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근데 변수라는 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니 어디에 대한 변수가 어디에 작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내년에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왜 때문에 올랐을까?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어디 놀러 가시는 거 얘기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네. 연말이니까 놀러 가야죠. 대전 좋습니까? 대전? 대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을 제가 최근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KTX에서 잠깐 들리는 거 빼고는 대전에 계신 분들 본 것 같아요. KTX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는 날이긴 한데 맞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그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인물이 있어서 굉장히 핫한 인물? 정말 핫합니다. 성이 뭐예요? 성? 잠깐만. 자, 일본 이름이 앞에 성이죠? 일본 이름은 우리나라랑 이름 순위 같죠? 그런가? D가 라스트 네임. D가 라스트 네임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D가 성아니에요? D가 성? D가 성입니까? D가 일본? 성이지. 그래요?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 오늘 나와요? 야, 3%의 오타니 쇼헤이 나오나? 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오타니 쇼헤이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알겠습니다. 글로벌 통신원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